안녕하세요. 레그럼 투자자문의 이충만입니다.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문제가 있었고, 이번 주는 경기 침체, 또 그 경기 침체는 잘 아시는 대로 크레딧 스위스의 2대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경색 문제가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물 금리던 주식시장에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럼 이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밸리발 금융 경색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또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정부의 어떤 신속한 대응에 의해서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경기 펀더멘털 관련한 또 관련 지표 뭐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는 대로 그래프를 올해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히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S&P 500, 그리고 KBW라고 해놓은 거는 미국의 은행주만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 은행 지수죠. 보시면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 은행의 자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탈, 이 회사가 가상화폐 익스포저가 상당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자발적 청산을 했죠. 그리고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공교롭게 또 시그니처 은행, 이 은행도 가상화폐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파산을 했고, 발빠르게 3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부 조치, 그러니까 유동성 구제안 발표를 신속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시장이 좀 급등락을 거듭했었다가 어제죠.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스위스 정부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또 파산을 하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자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방안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3월 10일 날이 가장 이제 변곡점이었다고 보는데 23bp 하락을 했고요. 13일 날은 국채금리가 18bp 또 하락을 했다가 14일 날 미국 정부 발표, 대응책 발표의 덕분에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좀 상승을 하다가 크레딧 스위스 문제 때문에 다시 또 15일 날, 14일 날이죠. 국채 10년물 금리가 15bp 하락하는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S&P 500이나 뱅크 인덱스 은행주 지수도 하루에 1.5%에서 S&P 기준으로 1.5%에서 한 0.15% 이렇게 낙폭을 한 4일 동안 기록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뱅크 인덱스, 은행주 인덱스는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섹터죠. 3월 10일 날 4% 가까운 하락을 하다가 13일 날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12% 가까운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14일 날 은행 발표 직후에 3.2%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3.6% 하락을 하게 됐죠. 자, 문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문제든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고 주식이 또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파산의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 배경이 어땠는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독특하게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로 대출을 해주는, 전문적으로 해주는 은행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한 8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해서 예대 마진을 먹는 게 기본적인 은행의 수익 구조인데 85% 정도를 대출을 해주니까 크게 디폴트가 나질 않거나 어떤 예금자 인출이 크나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 85%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있거나 또 어떤 실리콘밸리처럼 순손실이 막 발생을 하거나 하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옆에 칸에서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예금이 1,754억 달러인데 그중에 31%만 대출을 갖고 있고, 그 대출에서조차 개인 대출은 14%에 불과하고 약 85% 이상의 벤처기업 대출입니다. 이 중에 46%가 대출을 하거나 이런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국채에 지금 만기 보유하면서 국채에 46% 정도를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처럼 독특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국채가 유동성도 풍부하고 좋았겠죠. 손실도 크지 않았었고. 근데 문제는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예금 1,754억 불 중에 국채 46%에 투자를 했고, 국채나 MBS에 46%만큼을 투자했고, 대출 32%.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봐도 예금의 77%가 일단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걸 소문을 듣고 있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예금 인출이 계속 가속화되다가, 그럼 이제 예금 인출 요청이 가속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마련을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국채를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올 현재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국채금리가. 국채금리가 뭐 거의 0%에서 4% 후반 5%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갖고 있던 국채의 손실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다시 말씀드리면 국채나 MBS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장부에 그 실제 반영을 안 합니다. 이 은행이 증권을 보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평가를 하는 증권이 있고 그냥 시가평가하지 않고 만기 보유만 하고 있는 증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국채나 MBS 중에 만기 보유 증권 부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손실이 났을 거고 이걸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실현 순손실로만 잡혀 있었던 것들이 실제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8억 불의 순손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 과거처럼 물론 뱅크런이라고 하면 이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하는 사람들이 은행 지점에 걸어가거나 뭐 차표를 통해서 가거나 해서 그 은행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펀뱅킹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불과 이틀 만에 480억 불이 인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예금의 1754억에 이틀 동안만 인출된 게 480억이다. 이거 얼추 봐도 한 20, 30%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금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3월 10일 날 파산을 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예금자 보호, 파격적인 예금자 보호 결정을 발표했고, BTFP라고 해서 Bank Term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을 껐죠.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면 미국은 원래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반해서 25만 달러 한 3억 정도 됩니다.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고객 95%가 예금자 보호 비대상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모든 예금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주주와 채권자와 경영진은 제외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TFP의 내용을 잠깐 보면 국채나 MBS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뭐 다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릴 때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MBS를 담보로 돈을 정부에서 빌려줄 텐데 니네가 100원에 투자했었던 것이 지금 손실이 나서 가치가 40원밖에 안 되지. 근데 40원의 담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액면가 100원 가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해 줄게.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그 조치였죠. 그래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MBS 등에 대해서 액면가를 담보로 1년 만기 대출을 시행해 줄 테니까 그걸로 예금 인출이든 현금 유동성을 갖고 대응을 해. 아주 파격적으로 발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BTFP 프로그램은 미국 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모든 은행에 대해서 아예 확실하게 이런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을 단절하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당사는 그래서 우려하는 대로 물론 여지는 남아 있을 겁니다. 중소형 은행 주식들도 아직 좀 흔들리고 하는 거 보면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금융 시스템인 전반이 붕괴된다거나 하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이후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소개드린 대로 3월 13일, 14일 날 그 스위스의 2대 은행이죠. 1위가 UBS고 2위가 크레딧 스위스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부터 문제가 좀 됐었고 회계 뭐 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은행 뭐 파산 문제가 갑자기 또 이 센티멘트가 확 불안해지면서 대두가 됐는데 또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위스 은행이 그 SNB 스위스 내셔널 뱅크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자본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정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유동성을 언제든지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연방재무부와도 충분하게 공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신속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스위스 정부에서 그 아까 뭐 학습 효과겠죠.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급이 되는 문제를 일단 단절은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형 은행에 문제가 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번져서 아주 극심한 또 다른 위기가 온다. 너무 앞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 부분발 불안정성은 점차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그래서 결국은 작년 이후에 이 시장을 계속 흔들거렸고 중요한 이슈였던 물가와 경기에 다시 포커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소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